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오늘은 도덕 공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도덕 공부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도덕 공부의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도덕 공부의 의미와 도덕 공부의 필요성, 그리고 진정한 도덕 공부의 방법, 그리고 실천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도덕 중간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더니 도덕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 열심히 얼른 집에 가서 자랑해야겠다. 무려 100점을 받았어요. 중간고사를. 게다가 도덕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자, 역시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하길 잘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집에 가고 있네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그 과정 중에서 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지금 막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가고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뭘까요? 100점을 받기 위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려고?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껍질을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걸 보면 이 친구는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라는 어떤 하나의 목적뿐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친구가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아이스크림 껍질을 버리고 간 모습을 보면 딱히 이런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덕을 왜 공부하고 있나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왜 여러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죠? 네, 우리가 왜 도덕 공부를 하는지, 내가 지금 도덕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쟤 공부 잘해 라고 하면 어떤 걸 말을 하나요? 아, 저 친구 진짜 공부 잘한다. 아니면, 나 공부 좀 잘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죠? 그쵸? 보통 시험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 뭐 1등급을 받은 친구들, 뭐 그런 어떤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한테 저 친구 공부 잘한다. 혹은 나 이번에 공부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공부는 보통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미지가 바로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잘 쌓은 사람,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잘 익히고 그래서 잘 쓰는 사람을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공부가 그런 의미로만 사실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 성리학의 대가이신 이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른바 공부한다는 것은 특별하거나 별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어버이가 되어서는 자식에게 인자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부간에 서로 분별이 있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가 있으며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간에 서로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공부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는 자포자기해버린다.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네, 조선 성리학의 이제 이라는 분이 경몽여결에 쓴 글입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공부는 어떤 공부였죠? 새로운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라고 했나요? 네. 여기서는 요즘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을 일상생활 가운데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어리석게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막 책상에 앉아서 막 책을 보면서 막 오답 노트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성리학의 대가이셨던 이 선생님께서는 일상생활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들, 뭐 정말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오늘날, 쟤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공부를 좀 잘하고, 저 사람은 공부를 좀 못해. 뭐 서울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이 선생님께서 말한 그런 공부의 기준은 조금 아니겠죠. 자, 이처럼 학문이나 어떤 기술이 아니더라도 삶과 관련된 도덕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공부라고 합니다. 뭐,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경험이야. 그것도 다 인생 공부야. 뭐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일도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후회와 어떤 고통이 따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좀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잖아요. 이처럼, 이런 막상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건 정말 인생 공부한 거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도덕적인 것들, 삶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도 공부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어버이가 되어서는 자식에게 인자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신하가 되어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부 간에 분별이 있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 간에 믿음이 있고, 이거는 다 어떤 삼강오륜이라는 어떤 예전에 규범으로서 제시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자식에게 인자하고 뭐 자식이 되면은 이제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되고 뭐 부부간에 분별이 있고 임금은 뭐 신하가 되어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이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런 단순하고 당연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우 기본적인 그래서 정말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때문에 어떤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단순히 성적이 높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삶과 도덕의 관점에서 인생의 경험이 많고 또 그것을 많이 생각해보고 익히는 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도덕 공부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도덕 공부를 열심히 했어 라고 자부할 수 있으려면 물론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좋겠죠.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선생님이 봤을 때 진정한 도덕 공부는 이러한 도덕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삶과 관련해서 익히는 거 이게 정말 도덕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행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유학기제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좀 자유롭고 여러분들의 꿈과 어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여서 특히 이러한 진정한 도덕 공부, 삶과 도덕적인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이러한 공부가 이 시기에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 점수, 진짜 나 이 문제를 꼭 맞춰야지. 쟤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덕 공부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된다고 해요. 아까 도덕 공부는 뭐가 있었죠? 어떤 의미였죠? 도덕 공부는 어떤 삶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것을 배우고 또 익히는 것이 도덕 공부였죠.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바로 모든 종류의 공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 공부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험 점수를 잘 받았어요. 심지어 도덕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도덕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땡땡이는 이번 시험에서 반 1등을 하였다. 지난번 시험에서 솔찬이에게 1등을 뺏긴 땡땡이는 솔찬이를 이기고 싶어서 시험 전날 솔찬이가 필기한 공책을 훔쳤다. 혹시 솔찬이에게 들킬까봐 걱정했지만 솔찬이는 자기가 필기한 공책을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마음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땡땡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였구나. 정말 훌륭해. 라는 선생님의 칭찬이 좋았다. 그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도 솔찬이를 이기고 싶었다. 자, 땡땡이가 시험에서 1등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찬이가 열심히 작성한 필기 노트를 몰래 훔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1등을 했어요. 솔찬이는 1등을 하지 못했겠죠.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공부를 잘한 사람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은 누구죠? 땡땡이에요. 솔찬이는 1등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더 도덕 공부를 잘한 사람일까요? 도덕 시험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거는 도덕 공부를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뭐 솔찬이가 진짜 도덕 공부를 잘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도덕 공부를 땡땡이는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도덕 공부의 의미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잘 받고 높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삶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잘 배우고 또 익히는 그것을 실천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덕 공부인데 솔찬이가 아니라 땡땡이죠. 땡땡이는 그러질 못했죠. 위 사례에서처럼 정말 어떤 사람이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 안다고 해도 도덕적인 것들을 익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훌륭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공부는 도덕 공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있죠. 너 그러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분들, 머리가 똑똑한 사람, 지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수학이 어려우니까,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 혹은 뭐, 영어를 뭐, 잘하고, 뭐, 그래서 막 수능 400점 만점에 뭐, 거의 300, 막 90점 막 가까이 맞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 똑똑하구나, 저 사람 지능이 높구나, 저 사람 머리가 좋구나,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에 어떤 한 이론을 봤는데,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자면, 콜즈라는 어떤 학자의 도덕적 지능 이론이에요. 도덕적 지능 이론은 말 그대로, 지능이 높은 사람이어야지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고, 공부 못하면은 뭐 나쁜 애들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국영수 잘한다는 거고, 뭐 사탐, 뭐 과탐 잘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공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학문, 영어, 수학, 뭐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반복하고 계속 보고 이러면 머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잘 외우는 거, 그리고 수학적인 계산을 잘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기능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잘하는 기능을 잘하는 거죠. 잘 외워서 말을 잘하고 문법에 맞게 잘 쓰는 기능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능이 높은 건 어떤 게 지능이 높은 거냐면 어떤 상황에 그때그때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도덕이라는 거는 머리,
인지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정서적인 능력, 어떤 감정, 공감, 이러한 공감 능력, 플러스 행동,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능력, 이 세 가지 영역이 같이 동시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도덕적인 행동이 나오고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세 가지, 인지, 머리로 인지하는 거, 그리고 정서,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작동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사고를 하고 도덕적인 감정을 함께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에 지능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콜즈라는 학자는 도덕적 지능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도덕적인 사람이란 곧 도덕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처럼 어떤 뛰어난 학식을 어떤 그런 수학을 잘하고 뭐 과학을 잘하고 뭐 이런다고 어떻게 보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진짜 지능이 높은 사람은 가장 기본인, 가장 인간다운 것이 뭐였죠? 선생님이 말했죠.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동물과 인간이 다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존재, 이 가장 기본을 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또 가장 지능이 똑똑해야만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도덕적으로 똑똑하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좀 도덕적이지 못한 짓을 했어. 혹은 뭐 내가 도덕적으로 잘했어. 이러면은 내가 그냥 뭐 나는 좀 공부는 좀 잘해도 잘하니까 뭐 이쯤은 뭐 못할 수 있지. 좀 내가 좀 싸가지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내가 멍청이구나. 공부 잘해도 나는 멍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공부를 못해. 그렇지만 나는 도덕적으로 정말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좀 영어나 뭐 수학이나 이런 어떤 계산하고 외우는 기능은 잘 좀 서투를지 몰라도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어도 나는 진짜 똑똑해 라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사족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것은 공부와 관련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올바른 도덕 목적을 세우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쵸? 도덕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 공부 좀 잘한다고 자만하시지 마시고 나 공부 좀 못한다고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요. 깎아내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 가장 훌륭한 것은 도덕적인 거니까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도덕 공부를 잘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도덕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자, 도덕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공부법을 따로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일상에서 꾸준히 도덕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어떤 도덕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 규칙, 규범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몸에 익히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책상에 앉아서 도덕 문제를 풀어서 이건 맞네, 틀리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 도덕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 공부를 통해서 습득된 내용이 나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우리는 도덕적인 공부가 효과가 있었다. 도덕적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그 도덕적인 공부의 목표인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가 도덕적 공부를 해서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있냐? 바로 내 행동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겠죠. 이거를 우리 선생님
이걸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했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 행동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뭐였죠? 저번 단원에 배웠어요. 도덕적 상상력이었죠. 네, 이거 바로 도덕적 상상력이 도덕 공부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겠죠? 도덕적 상상력. 펜이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내가 좀 더 깊이 반성함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또 하게 될 수 있는 더 좋은 도덕적 행동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영이, 주말 동안 지역 바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어. 내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으로 사용될 생각을 하니 뿌듯함을 느꼈어. 정원, 나는 일요일에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봤어. 그날 아침에 엄마께 말대꾸하고 나온 게 마음에 걸려서 눈물이 나더라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 자, 이 세영이와 이제 정원이는 세영이는 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원이는 말대꾸를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도덕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도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도덕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일상 경험을 통해서 하는 도덕 공부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덕 공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그리고 실천이 우리 삶을 반성하게 되고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도덕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또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도덕적 공동체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항상 우리는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 우리의 도덕적인 사고, 우리의 도덕적인 감정은 타인, 그리고 사회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도덕 공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도덕 공부를 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도덕 공부를 지금 이때 하고 이제 좀 한동안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서는 안 돼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몸에 습득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처럼 우리는 꾸준히 도덕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으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그 전에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죠. 보통 그래요. 그런데 도덕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통과하거나 또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그 목표를 이루면 끝나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 공부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매일매일 내가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쌓고 쌓아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순간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도덕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 공부를 실천해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거의 한 30분 동안 계속 이런 도덕 공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도덕 공부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그렇구나. 그래.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아까 100점 맞고 아이스크림 껍질 버리고 간 그 친구랑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 친구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때문에 도덕 공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덕 공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자, 도덕 공부는 항상 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다른 공부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죠. 뭐 수학을 잘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입시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뭐 앞으로의 뭐 장래에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잘하건 수학을 잘하건 영어를 잘하면 뭐 통역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번역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도덕 공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 전체 이렇게 되게 엄청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정말 많이 주는 게 바로 도덕 공부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습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지만 그 지식과 배운 습득한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건 그 어떤 과목보다도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그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도덕 공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사회에까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더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도덕 공부를 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도덕 공부를 그럼 왜 하는 걸까요? 도덕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아니에요. 자, 바로 도덕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마침 시기도 좋잖아요. 지금 자유학기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정말 뭐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뭐 선생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도덕 수업도 하고 또 여러분 일상 속에서 도덕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야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는 선생님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같이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어도어 존 카진스키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미국 사람이고요. 직업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자 테러리스트입니다. 자, 좀 수학자이자 테러리스트 하니까 되게 좀 이상하죠. 이분은 심지어 매우 똑똑해요. 매우 똑똑해서 16세 하버드 수학과에 입학해서 20세에 졸업을 하고 미시간대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딴 뒤 25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최연소 조교수가 되고 그리고 2년 만에 교수직을 사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거의 천재 수준의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나름의 자신의 어떤 이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어떤 이념이었냐면 이 기계 문명이나 과학 문명이 인간을 좀먹고 있다. 인간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는 기계 문명이나 어떤 과학 문명의 어떤 노예가 돼가고 있다라는 이제 이론을 이제 자신의 신념을 펼치면서 그가 생각할 때 이제 자신의 어떤 강력한 의견을 표출을 위해서 매우 고위 관직자 그리고 매우 똑똑한 뭐 여러 정부의 고위 관직자 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폭탄을 소포로 보내서 그 소포를 열면 바로 터져서 사람들이 죽게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기 보시면 범행 동기는 이제 이념, 실러다이트라는 이제 이념을 가진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16명의 피해자 그리고 3명의 사망자, 부상자는 13명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위협한 분이셨죠. 그래서 이 ADX 플로렌스 교도소라는 곳에 지금 현재까지도 수감되어 계신데 이분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가 미국 내에서도 가장 삼엄하고 가장 단속
엄격하고 철저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도 이제 글을 쓸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이 실러 나이트라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기계 문명을 비판하고 이런 거에 관한 이제 그 글을 계속 쓰신다고 해요. 이 교도소 안에서. 근데 이분이 워낙 너무나 똑똑한 분이어서 그런 건지 이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외부의 정말 저명한 철학가 교수 이런 막 정말 똑똑한 여러 사람들과도 이렇게 만나서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에서 면회를 통해서. 근데 이 교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시어도르 존 카진스키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냥 이상한 얘기하고 정말 그냥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사실 정말 정말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수학자로서, 그리고 어떤 이념적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철학자들도,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도 인정할 만큼 이 사람이 정말 철학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 닮고 싶나요? 이런 사람 도덕적인 사람일까요? 이분이 주장하는 실러 다이트라는 것이 정말 좋은 이념이고 정말 맞는 정말 진리와 가까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알기만 할 뿐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였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아는 것과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기사는 바로 이 기사입니다. 철가방 아저씨는 이쪽 방에서 낮은 곳을 보듬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 이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에요. 김우수 씨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7살 때 고아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7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당연히 많이 교육도 받지 못했고 초등학교 졸업에 각종 양조장 각종 굉장히 힘든 고생을 많이 하는 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사셨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직장은 10평 남짓한 아주 작은 중국집의 배달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한때 이렇게 너무 힘든 삶에 심지어는 불을 지르려다가 징역을 살기도 하셨지만 이분이 책을 읽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어린이 재단이 발간한 잡지인 사과나무를 읽고 인생을 새로 살기로 하셔서 잡지에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사연을 읽고 며칠을 울었다. 돕고 싶은 아이들이 생기자 제대로 살고 싶어졌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5년 동안 이제 매월 7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배달 일을 하시면서 받으면서 3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하셨고 조금 형편이 좋을 때는 국내외에 5명까지 계속 후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시기 좀 전부터는 이제 좀 형편이 안 좋아지셔서 후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1명으로 줄이셨지만 어쨌든 한 번도 후원금을 밀리신 적도 없고 정말 이분이 사시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쪽 방에 월세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고시원인데 이쪽 방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옷도 한두 벌밖에 없고 가진 것이 정말 없고 그렇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돈이지만 정말 후원해야겠다. 내가 작은 돈이지만 좀 더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틀간 아무도 찾지 않는 병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 정말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이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분 휴대전화에
아무도 연락처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한 통의 메시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도 이분의 어떤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이분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분 자체도 정말 어렵게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사시고 심지어 작은 돈을 이렇게 되게 어렵잖아요. 70만 원을 가지고 사람이 한 달을 생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돈마저 이제 후원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진짜 많이 감동을 하거든요. 사실 어떤 도덕적이게 산다는 거,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인 지식이 많고 도덕적인 어떤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마음에서 일상생활에서 나의 작은 것부터 나누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겠죠.